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기자실입니다. 오늘 시장은 혼조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반등하고 유럽이 약세였는데 우리는 그 영향을 받았는지 코스닥은 강보합,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언론들이 이석기의 날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던데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석기 시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석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풍자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기고만장 기자실 9월 달부터는 저희들끼리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천회 특집으로 이렇게 특집 국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10월 달 천회를 맞이해서 각계각층의 이 쟁쟁하신 명사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인생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좀 광범위하게 나눠볼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회 특집을 맞이해서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게시판이라든가 또는 회사에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현실에 맞으면 수용해서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의 이 제작비는 매우 낮다는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기고만장 기자실의 어떤 잔치, 천회 잔치를 기념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또 그런 날을 또 주즈음하여 제가 오래전부터 이분을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모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우리 김영익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이제 우리 신하분들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박사님 뵙기가 조금 이제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물러나가지고 예. 전에 애널리스트 투자 자문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 좀 하고 좀 경제 펀더멘털 좀 연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은 이게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지금 이제 증권 산업 자체가 이제 완전히 좀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구를 장기간 침체 속에서도 돌파구를 못 찾고 있고 그거는 증권사나 운용사나 자문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박사님처럼 오랜 경험과 어떤 그 이론적인 또 실무적인 이런 그 무장이 잘 돼 있는 분들이 몇 년 안에 다시 또 큰 금융회사에서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약간 성경 비슷한 말투인데 아마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진짜요? 지금 제가 밖에서 보니까 참 금융 환경이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제가 증권회사에 있었으면 그거를 현장에서 또 처음 했을 텐데 밖에서 보니까 금융회사, 증권사, 자문회사, 심지어는 보험회사들까지. 상당히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인데 제가 볼 때 더 문제는 이 어려운 것에 대한 원인은 조금씩 짚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해결책, 대안은 누구도 지금 감히 언급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게 더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마 그거를 제시할 만한 용기가 없거나 또 내공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사실 저도 내공이 없죠. 아닙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코노미스트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결국은 박사님 같이 이렇게 실전에서 경험도 많으시고 이론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결국은 좀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한번 우리 박사님을 제가 좀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김영익 박사님, 그 교수님 모시고 어떤 얘기 나올지 예고 잠깐 보시고 편안한 가운데도 약간 좀 심각한 얘기들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장기간 어떤 경제, 금융 쪽에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저 참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잠깐의 뭐 침체가 있으면 다시 또 회복되고 뭐 그런 사이클을 많이 탔던 것 같은데 요새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어떤 경기 사이클이라든가 뭐 시장 주기 이런 거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들이 온갖 경제지 일면을 좀 장식한 지가 벌써 몇 년째 된 것 같습니다. 박사님과 함께 뭐 어떤 국내외 여러 가지 그 경기 상황들 또 변수들 한번 짚어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좀 해봐야 할 텐데 박사님 먼저 좀 역시 뭐 한물 갔다 해도 미국은 여전히 건재한 것 같아요. 뭐 G2라는 얘기도 있고 중국이 따라오려면 한때는 분위기가 뭐 브릭스가 뜨면서 중국이 곧 추월할 거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요새는 브릭스가 확 찌겨들면서 또 그런 얘기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 하면은 이제 그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했었는데 예. 이제 언제쯤 이제 축소할 거냐, 그게 언제쯤 이제 구체화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최근 좀 시장이 글로벌하게 좀 홍역을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 박사님은 좀 그 관련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정리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미국 경제를 보면서 제가 느낀 네. 거는 참 탄력적이다. 나빠진 것도 빨리 나빠졌지만은 좋아진 것도 빨리 좋아지고 있다. 약간 부러워요, 그런 점에서. 예,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경제 최근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거를 보기 위해서 미국 경제가 정말 회복되고 있느냐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2008년 2분기에 미국이 이제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겪게 되거든요. 그 이후로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보니까 올 2분기까지 사실 이번 경제위기가 미국 소비자들이 부실해가지고 경제위기가 왔었는데 소비가 2000년 2분기보다 한 지금 6% 증가하고 소비가 또 GDP 한 60% 차지하고 70%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예. 2007년 버블 때를 넘어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보다 한 6% 증가했으니까요.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한 거예요, 저게? 그게 가능했던 것은 뭐 고용도 좀 증가했지만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역시. 주식도 오르고 특히 주택 가격이 올랐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주식 가격하고 주택 가격 어느 게 더 소비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둘 다일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으면은 뭐 쉽게 쓸 것 주변의 같은데. 사람들 뭐 점심이라도 한번 사주는데. 술 한번 사고. 예. 근데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미국 같은 데도 집값 올랐을 때 주가 올랐을 때보다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한 6배 정도 큽니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돈을 풀어가지고 집값을 올려놓다 보니까 지금 소비가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네, 참 깜짝 놀랄 만한 탄력적이다. 저는 저런 거 보면서 감탄해요, 감탄. 우리는 저 기간 내내 제2 대공황과 같은 위기가 온다 해가지고 다 규제하고 진 누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사이에 몇 년 동안 미국은 돈을 풀고 해가지고 주식값 올리고 주택 가격 올려가지고 저렇게 소비를 진작을 시켰어요. 예. 참 저건 어떤 큰 어떤 거대한 전략 프로젝트가 아니면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양적 완화 축소는 어떤 실업률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목표 실업률을 뭐 도달하면 이제 축소가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예. 어떻습니까? 고용은 정말 계획대로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건지.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일자리가 한 830만 개 정도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차지한 게 한 70% 정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 서비스에서 차지했고요. 근데 제조업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미국 고용 보니까 제조업에서 일자리는 한 23%밖에 못 찾았습니다. 최근에 미국 교수가 쓴 논문을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 공장에서는 사람 한 사람하고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왜 필요하느냐. 개 밥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개는 자기 밥을 주이는 주인이 혹시라도 졸다가 기계에 다치지 않을까. 다칠까 봐. 자동화. 뭐 기업 방문 많이 하시죠. 저도 제가 투자한 기업 같은 데 가보면은 공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연구소에서 연구만 주로 하거든요. 그렇게 제조업에서는 고용 창출이 힘들다. 사실 미국이 지금까지 고용 창출하는 것은 서비스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서 고용 창출을 하다 보니까 실업률이 한때 10%까지 올라갔는데요. 지난 7월에
이제 7.4%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지난 9월, 12월 그 3차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실업률이 6.5%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요. 예. 뭐 양적 완화를 하겠다. 예. 근데 문제는 언제 실업률이 6.5% 가느냐. 네. 예, 그게 문제죠. 그런데 그동안 미국이 최근 월평균 보면은 고용이 약 16만 명 정도 늘었거든요. 한 달에 한 16만 명 정도 일자리 창출했다는 것이죠.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한 15만 명 정도 매월 창출한다면은 실업률 6.5%가 내년에 상반기에 달성되거든요. 그렇죠. 예. 저 파란색.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선입니다. 네, 파란색. 예. 네. 예, 그리고 뭐 20만 명 증가한다면 이거는 좀 가능성이 낮습니다. 더 빨리 달성하고. 더 빨리. 예, 내년 또 초에. 혹시라도 더 나빠가지고 뭐 20만 명, 10만 명 정도 증가한다면은 아마 2015년까지 6.5%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15만 명 정도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실업률이 한 6.5%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관련해서 양적 완화 이슈하고 연관지어서 얘기할 게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미국에서 엄청 뭐 반등했다. 예. 이게 한번 이제 이슈가 됐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좀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출구 전략이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논란도 있었어요. 그것도 예. 어떻게 보세요, 그건? 네,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때 1.4%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네, 최근에 그 2.9%, 3%까지 도달했거든요. 엄청 예. 오른 거죠. 많이 올랐죠. 채권 투자한 사람들 뭐 최근에 손해 많이 봤을 텐데요. 그로스 아저씨 그냥 뭐 거의 뭐 예. 노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건설 경기 축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건설업종 그 다우 지수에 포함되는 건설업종 주가를 보니까요. 최근에 한 30% 정도 떨어졌어요. 예. 건설사들이 좀 자금 조달이 조금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건가요? 예,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5월 중순 이후로 거의 주가가 30% 떨어졌던 거거든요. 빨간색. 예. 엄청 빠졌네요. 예, 예. 근데 제가 뭐 주식시장을 오래 지키다 보니까 주가는 역시 경기에 선행하거든요. 뭐 주식시장은 어떻든 저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건설주가 저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건설 그렇죠. 경기가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예,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동안 그 주택 경기도 회복되고 뭐 주택 매매, 기존 주택 매매, 신주구 주택 매매 이런 것도 좀 증가했었는데요. 이 건설 업종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주택 가격도 상승세가 둔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 소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주택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국채 상승률하고 주택 건설업종 지수 하락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역으로. 예, 그렇습니다. 와, 정말 저런 미국 경제 탄력적이죠. 대단하군요, 진짜. 예, 예. 저런 거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에서는 뭐 숏 같은 거 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 미국에서 그래서 헤지펀드가 더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참 좀 클린한 것 같아요, 그죠? 시장이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네. 정보가 보다 빨리 공개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네. 미국이 최상이고 최선은 아니겠지만 저런 것들은 참 부럽다. 예. 어떻게 보면 부럽다기보다는 좀 저런 게 좀 그나마 바람직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참.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이제 중앙은행 차원에서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계속 돈을 풀었잖아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재정 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을 리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부채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예, 예. 이 문제가 좀 어떻게 좀 해결될까요? 결국은 한 번쯤은 좀 파열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파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이제 금융위기가 왜 왔느냐. 미국 가게들이 은행에서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파티를 즐겼었죠. 그런데 지금은 모기지, 네. 일부 그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소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가계가 소비 늘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가지고 경제가 회복되면은 세금이 더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 부채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데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 아직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요새 정말 고민하는 것은 이 미국, 영국, 유럽, 그다음에 우리나라까지
이 정부 부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정부 부채. 예, 정부 부채를 줄이려면은 정부가 돈을 적게 쓰든지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근데 정부가 돈 적게 쓰려고 그러는 건가 보니까 뭐 그리스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 얼마나 지금 저항이 심합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정부는 많이 쓰겠다 하면서도 세금은 많이 안 걷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고 경제가 아주 좋아지면 또 세금이 거치는 거거든요.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안 거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상반기에 갈기 재정 수지 적자라고 그러는데 46조나 났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사실 유럽, 일본은 더 심각하다는 거죠.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이 재정 적자,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거두려고 노력하다. 이게 안 되면은 돈을 풀어버리거든요. 돈을 풀어가지고 인플레를 유발시킵니다. 인플레를. 그래가지고 정부의 실질 부채를 감소시켜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뭐 거기까지 해결되면 좋습니다. 뭐 거기까지 안 가면은 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과거 역사상 뭐 4차례 사례가 있었던데요. 전쟁까지 갑니다. 난리가 나죠, 난리가.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선진국 정부들이 부채를 어떻게 줄여갈 수 있을 것인가 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기가 온다면은 정부 부채 위기죠. 정부 부채 발위기다. 국가 채무. 우리나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그 채무가 네. 지금 GDP 38% 정도 되거든요. OECD 평균이 109%인데 아직은 낮습니다. 아직은 낮죠. 그런데 우리나라 일본보다 높으니까.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더욱 문제는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들. 공기업 부채가 지금 한 550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정부 부채하고 합치면 1,050조입니다. GDP의 83%거든요. 그러면 결코 낮지가 않네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해결될 문제고요. 우리가 97년에 IMF 경제위기를 예측했었습니까? 그때는 기업이 부실해졌고 기업이 부실하다 보니까 은행도 부실해졌죠. 그래서 공적 자금 투입하면서 정부가 부담하고 우리 가게가 부담해서 이 길을 극복해 갔지 않습니까? 금 모아가지고 냈죠. 기업들 막 가감이 부정되고 우리 가게들 정말 금모기까지 했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이 공기업이 부실해지고 정부가 부실해졌을 때 그럼 이걸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누가 부담하죠? 우선은 또 은행이겠죠. 그 다음에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은 또 한국은행한테 뭐 돈을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국채 사달라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돈을 풀게 되고 그렇다가 잘못해가지고 물가 오르면은 결국 또 누가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지금 우리나라 가게들 상당히 부실하고 가뜩이나 부실한데 또 가게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뭐 장기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좀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래서 지금 공기업 사실 구조조정 좀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이런 얘기들 꼭 우리 정부 부처 이 고유 관료들 꼭 새기셔야 됩니다. 이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뭐 한전 부채가 많다고 하는데 아직은 뭐 심지어 가스공사 부채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뭐 얘기하고 있고 또 뭐 토지주택공사인가요? 토지주택공사 부채가 지금 한 130조 원 정도 되고요. 한국전력공사 한 95조 정도 됩니다. 이건 뭐 그냥 뭐 딱 부채하면 100조 되는군요, 그냥 이렇게. 이걸 분석하는 한 그 연구기관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런 공기업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매년 매출액의 이익을 10% 낸다고 그러더라도 부채 갚는 시간이 짧으면 71년, 길면은 111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쉽지 않다는 거죠. 시장 원리 일각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지금 뭐 공공기관, 공기업들 엄청나게 지금 비대해지고 있잖아요. 가뜩이나.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구조조정은 잘 안 되고 있고. 아마 조금만 중기적으로만 생각해도 스스로 그런 공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구조조정을 착실하게 계획 세워서 실행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한번 큰 난리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조금 이제 최근에 부각됐던 이슈, 시리아 얘기 잠깐 좀 교수님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긴 한데, 이게 뭐 언제 공습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외신에서 지금 계속 뭐 시기가 언제냐, 뭐 미국은 하려고 하는데 뭐 러시아, 중국은 반대하고 있고, 뭐 EU는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나토가 가냐, 뭐 별별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역시 이제 시리아 변수 하면은 유가, 저는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유가를 좀 보거든요. 예. 다른 것보다. 예. 유가는 최근 어떻습니까? 예, 유가는 최근에 뭐 좀 많이 올랐죠. 반등을 좀 많이 예, 했죠. 예. 예. 두바이유도 108달러 안팎, 두바이유가 WTI도 참, 그 네. 정도 좀 올랐고요.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그 정치적인 문제는 제가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과 예신들을 보니까 다음 주 초에는 미 의회가 시리아 공격을 승인할 것이다. 참.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아, 웃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 예. 사실 뭐 그런 게 나오면은 다시 한번 그 한 유가가 번 더. 오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펀더멘털을 좀 지켜보는데요. 네. 최근에 보니까 국제 상품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때 국제 상품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단지 시리아 경국 때문이냐, 아니면은 이머징 마켓이 조금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오르냐, 그 문제인데요. 과거에 보면은 그 미 달러 가치하고 국제 상품 상관계수를 보면 0.-8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올랐을 때 상품 가격이 떨어졌고 상품 가격이 또 오르면 달러 가치는 떨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최근 제가 보니까 이 달러 가치는 더 이상 오르지를 못하고 상품 가격이 조금씩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시리아 때문에 오르느냐. 그러면 이거 유가만 보통 올라야 되는데 뭐 유가도 올랐지만 최근에 다른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이머징 마켓 경기에 대해서 조금 기대가 가지 않느냐. 물론 그 인도네시아 사실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중국 쪽에서 조금. PMA 같은 게 조금 좋게 나오고요. 그리고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저는 그 중국이나 인도 경제 장기적으로 성장이 한 단계 둔화되면서 이 부실을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한번 위기를 겪으려고 보고 있는데 뭐 지금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단기 사이클상 이런 나라 경제들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와서 조금 개선될지 않느냐. 그래서 상품 가격이 오르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 가격이 올랐을 때 이머징 마켓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오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사실 상품가격이 올랐고 달러 가치 떨어졌었거든요. 이때 이머징 마켓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프에 나옵니다만은 그래프에서가 S&P 500보다 우리나라 주가, 이머징 마켓 주가가 상대적으로 어땠는가 그걸 보여주는데요. 더 올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1년, 12년 가가지고 달러 가치 강세가하고 S&P 500 상품 가격이 떨어지고 미국 주가가 더 올랐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 주가에 비해서 우리 주가, 이머징 마켓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 시장이 뭐를 말하느냐, 상품 시장이 뭐를 말하느냐, 이걸 의미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이미 주식시장, 상품 시장에서는 이머징 마켓 경기가 최악의 상황은 지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래프를 박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저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참 귀한 자료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또 제작진이 이렇게 노란 화살표를 이렇게 잘 따라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다 또 더 이쁘게 표시를 뭔가 좀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이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저는 기분 좋습니다. 참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저런 자료가 딱 한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똑똑해져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나중에 돈도 잘 벌고 재테크도 잘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똑해져야. 운이 좋아가지고 돈 버는 거는 한두 번이죠, 사실. 그죠? 요새는 투자자를 또 많이 공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고만당 기자실, 우리 원추대 방송 많이 보셔야 똑똑해집니다. 저기 시간이 참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선진시장 얘기했고, 이제 이머징 시장 얘기 말씀하셨는데, 상품 가격도 말씀하셨고, 크게 보면요. 브릭스가 한참 난리를 쳤다가, 붕 버블이 일어났다가, 확 꺼졌거든요. 그 사이를 이제 선진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완전히 이제 주도권을 되찾아가지고, 다우지수가 뭐 최고가 랠리도 이 와중에 갔었어요. 이 와중에. 뭐 그게 뭐 돈의 힘이든 뭐든지 간에. 근데 그러면 이 다음 큰 어떤 그 대세의 어떤 그 바통, 주도권은 어디냐, 무엇이냐, 이런 거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미국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에 32%였거든요. 근데 작년 보니까 24%로 줄어들었어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32%나 됐어요? 근데 24%로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현재 미국 경제가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여전히.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이제 그 역할을 그동안 맡았던 게 브릭스였었습니다. 근데 브릭스 국가들 보면은 성장이 한 단계 둔화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그동안 10% 성장했다 7% 정도 7%.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를 한번 보면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전까지 우리 경제 10%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면서 그 뒤로 한 10년 동안 평균 6.7% 성장했어요. 네. 뭐 지금 보면 사실 높은 성장인데요. 엄청 높은 성장이죠. 네. 근데 10% 성장하다가 성장률이 7% 안팎으로 떨어지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고성장 때 기업들이 엄청 투자를 하거든요. 유지 설비가 늘어나는군요. 그렇죠.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했는데 성장이 한 단계 둔화되다 보니까 수요가 뒷받침을 못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결국 우리가 IMF 같은 경제 위기를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렇고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고성장을 했다가 성장이 한 단계 부자리에서 둔화되거든요. 지금 한 자리 후반대로. 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기업이 부실해지고 앞으로 은행이 부실해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부실 예가 수술 한번 받아야 되죠. 우리는 애안이기로 IMF 힘을 빌려가지고 쉽게 좀 빠른 시간에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나라도 한번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나라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나. 시기가 언제냐. 근데 지금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업이 부실해지고 서서히 은행이 부실해지고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수술을 하는데 지금 아주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그 시기가 뭐 2016년, 2017년 전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가 IMF 경제위기 겪을 때 외국인들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돈 얼마나 많이 벌어갔습니까? 뭐 그때 뭐 삼성전자 주가도 3만 원 안팎이었었는데요. 얼마 전에 어마어마했죠. 150만 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 올해도 거의 600억 달러 흑자나는데 돈 많이 벌거든요. 우리나라. 그동안 준비해놨다가 그때 가가지고 뭐 중국 가서 인도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돈 한번 벌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이런 어떤 5년지 대계, 10년지 대계 이런 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가보면 꼭 10년마다 이기가 선진국 이머징 마켓 돌아가면서 왔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87년에 미국 블랙먼데 있었고요. 그다음에 97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가 경제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8년에 미국에서 서프라임 위기가 있었고요. 이거로 보면 뭐 한 2017년 전인데요. 이때 이제 어디가 이게 진원지기가 될 것인가. 그때 얼마 안 남았어요. 17년 해봤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 정부 내에요. 안에서 뭔가 큰 변화가 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중국 수출 비중이 25%거든요. 홍콩까지 포함하면 30%예요. 제일 많죠. 미국이 지금 12%거든요. 그동안 중국 비중이 높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해가지고 사실 그동안 이만큼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중국이 버팀목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 중국이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또 그만큼 타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중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천조라고 그러고 부동산 시장 저렇게 힘들고 있고 삼성, 현대차 뭐 몇 개 빼면은 대기업들까지도 힘들다고 하고 있죠. 공공기관 부채 많다고 하죠. 정부 부채 뭐 무시할 수 없죠. 뭐 하나 이렇게 딱히 이렇게 막 기분 좋게 얘기할 만한 게 사실 많지 않아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최근에 만나본 몇몇 분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이 우리의 소원은 뭐 통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이 자본, 그 다음에 이 어떤 우리나라의 그 자본의 뒤에 있다고 하는 서구 자본,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결국 이 한반도의 이 통일, 뭐 정치적인 통일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협력, 이런 거를 많이 좀 뭐 이렇게 기다리는 거 아닌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 제가 몇 번 들었었어요. 어떻게 좀 생각을 그게 하십니까? 지금 절실한 시기인 것 같아요. 한 해를 들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주로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베트남이 뭐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면서요. 베트남 뭐 임금도 싸고 노동질이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북한에서 생산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의 지금 임금이 베트남보다 더 싸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처럼
북한 노동자들 한번 일 가르쳐놓으면 아주 잘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북한에서 생산한다면은 우리도 좋고 북한도 좋고요. 저는 한 개성공단 같은 거를 북한에다가 한 8개, 10개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1인당 국민수를 한 3,000달러 정도 올려놓으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나중에 여선제가 조선실록사 읽어보고 있습니다만 아주 이름이 영원히 추앙받는 역사적인 인물로 길게 남을 수 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활력이 없어요. 지금 자리야 3% 성장이거든요. 이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느냐 쉽게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북한 남북 경제협력 거기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통일되면 포스코 철 만들어내는 대로 그냥 가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깔면 되고 지으면 되고. 사회간접적으로 많이 건설해야 되니까. 포스코 주가 100만 원 가는 거는 그냥 순식간에 가볼 것 같습니다만. 어떤 분이 또 LS 그룹이 가장 그 혜택을 입을 거다. 전선 막 엄청 깔아야 하잖아요. 막. 그렇죠. 뭔가 좀 이런 큰 좀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이거 진짜. 아주 기분 좋은 일이죠.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 또 국민들, 우리 신하분들, 또 정치인들, 관료들, 또 청와대에 계신 분들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태스크포스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런 10년지 대계 꼭 한번 세워서 좀 신나는 일을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우리 기고만장 기자실 천회 특집 첫 회 우리 스페셜 방송에서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사님 또 더 재미난 얘기는 제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좀 모셔서 또 재밌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